미국 주식이요? 제가 뭐 미국 시장을 잘 알진 못하지만 많이 올랐고 또 미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이제 높아졌고 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자산이라도 많이 오른 자산에 대해 많이 올랐으니까 뭐 안 된다 이거는 또 뭐 굉장히 또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지만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미국 주식에 뭐 그동안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을 거다 여기에는 동의하진 않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뭐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수준까지 올랐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뭐 돈을 벌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데 실패할 때는 대체로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나쁜 자산을 사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주식은 부실 기업을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업이 망가지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굉장히 기업은 좋은데 아주 비싼 가격에 그 기업을 사게 되면은 그것도 투자하는데 실패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후자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정말 훌륭한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쏠림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뭐 그 기업들 너무도 훌륭합니다.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고 이제 미국 시장이 2009년도부터 올랐거든요. 크게 보면 물론 2022년, 2018년에 조정이 있었지만 그 조정은 1년이 채 안 갔어요. 보통 약세장이라 그러면 주식을 들고 물려가면서 1년 이상 고생을 해 약세장이라고 보면 미국은 아주 짧은 조정 시기를 제외하면 2009년 이후로 굉장히 조정 없이 올라간 겁니다. 이제 많이 올랐는데 이 지금 최근 10여 년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미국 시장의 강세장은 미국 증시 만들어진 이후에 가장 강력한 강세장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과 비슷한 강세장이 두 번 정도 있었어요. 1950, 60년대 주식이 아주 좋았고 1980, 90년대 주식이 아주 좋았고 최근 한 십수년이 주식이 이제 좋은데 이 주식이 좋았을 때의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때는 미국이란 나라가 뭐 단지 뭐 주식이 한 10년 정도 오른다라고 하는 거는 뭐 순환적으로 경기가 좋아서 이런 요인이 아니고 미국이 가진 구조적인 경쟁력이 좋을 때 주가가 올라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국밖에 없어 이런 느낌이 날 정도로요. 1950, 60년대는 뭐 자본주의 블록에서 미국이 뭐 가장 강한 나라였죠. 뭐 이제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었던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나라가 올라오기 전이어서 굉장히 이제 좋았고요. 1990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본을 위협했던 미국을 위협했던 80년대 일본은 뭐 잃어버린 20년의 초입이었고 동서냉전은 종식이 돼서 이념 전쟁에서도 승리했고 또 기술적으로도 IT 혁신을 미국이 주도했었고요. 뭐 지금 10년도 마찬가지죠. 미중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지만 미국은 공세적이고 중국은 조금 이제 방어적이고요. 최근 몇 년 동안의 이제 경제를 보더라도 물론 이제 미국이 배타적인 보호 무역을 하고 전 세계 투자를 자기들이 강압적으로 끌어들이고는 있지만 미국 경제가 가장 좋고 이럴 때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가 꺾일 때 나타나는 이제 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재정 적자입니다. 재정 적자가 저는 과도한 낙관론의 산물이라고 봐요. 어느 정부가 빚을 내서 망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빚을 내도 괜찮다고 하는 낙관론이 그것이 정부 차원에서 나타날 때 재정적자가 나타나는데요. 1960년대 경기가 좋을 때 미국의 이제 케네디 사후에 집권했던 존슨 대통령이 위대한 사회,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를 만든다라고 하는 위대한 복지국가 모델을 나오면서 지출이 늘면서 재정적자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트남 전에 미국이 늪에 빠져요. 그러면 재정 적자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90년대 이제 강세장이 끝날 때도 역시 재정 적자입니다. 이 아들 부시 대통령이 감세를 해주고 또 그때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라크 전쟁이 있으면서 돈을 많이 썼어요. 지금도 바이든 행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쓰면서 정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에 노출돼 있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예전에 장이 꺾일 때 나타났던 모습들과 유사하고 그리고 과거에 미국의 강세장이 끝날 때 또 다른 공통점은 성장주들이 주가가 좋았어요. 70년대는 니프트 50라고 하는 매력적인 50 종목, IBM, 맥도널드 같은 우량주들이 주식이 좋았고 뭐 그들의 PER이 뭐 70배, 80배까지 갔으니까 좋지만 비싸게 거래가 됐고요.
또 90년대 후반에 장이 꺾일 때는 닷컴 버블이라고 하는 그 역사상 가장 큰 버블이 있었고, 지금도 미국의 기술주들은 너무도 훌륭하지만 적어도 이게 싸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변곡점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던, 지금도 비슷하게 관찰이 됩니다. 저는 재정 적자가 이제 올해 대선 이후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저는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요. 재정 적자를 어떤 완화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출을 줄이든가 세금을 더 걷는 건데요. 만약에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지출을 줄일 의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돈을 쓰겠죠. 그럼 증세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해리스가 좀 우클릭한다 이런 주장, 이제 증세라는 게 국민들이 되게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든도 증세하겠다라고 했지만 보편적 증세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지출은 늘리면서 증세를 제대로 못하는, 지금 바이든 정권 들어와서 지출이 늘어나고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것과 비슷한 경로를 밟을 것 같고요.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감세를 해주겠다라 그래요. 사실 근데 감세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도 세금을 덜 걷으니까 재정 적자를 늘리는 요인인데,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막 당선됐을 때 정부 지출을 많이 줄이면서 감세를 해주면 이건 재정 적자가 개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특히 이제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감세라고 하는 건 그들의 주요 정책이니까 감세를 했는데, 레이건 행정부 때 대규모 감세해 줬습니다. 그때 레이건 대통령은 큰 정부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취임사에서 미국 경제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존재 그 자체다. 경제는 알아서 해주면 경제 주체들이 잘 돌아가게 하는데 정부가 개입해서 그 경제적 자원 배분을 왜곡시킨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감세를 해주는 거는 그들의 철학에 맞아요. 근데 그들의 철학에 맞는 또 다른 정책은 정부 지출을 축소하면서 작은 정부로 가야 되는데, 이 정치인이 썼던 돈을 줄이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레이건 집권했을 때 그 직전에 집권했던 민주당의 카터 대통령보다 돈을 더 많이 썼고요. 또 2000년 대선에서 이겼던 아들 부시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감세를 해줬는데 그때도, 근데 돈을 직전에 클린턴 행정부보다 더 썼고요.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한 그 트럼프도 감세해줬거든요. 근데 정부 지출이 직전 오바마 정권 때보다 더 썼어요. 그런 거라고 보면 제 생각에는 경험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집권하면 세금을 올려야 되고요. 공화당이 집권하면 재정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게 참 힘들었던 것 같고, 그럼 미국 경제와 관련해서 2, 3년 놓고 보면 가장 큰 딜레마는 재정 적자. 그게 금융시장이 시사하는 바는 달러가 약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리가 잘 안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굉장히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금융시장이 우려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줄 때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여서 더 높은 이자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금리가 상당히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게 많이 안 떨어질 수가 있고, 이런 점들이 제 생각엔 금융시장의 불안한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런 거는 개념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통계로도 안 잡히고요. 또 제 주변에 투자하는 어떤 글로벌 투자자도 그런 식으로 투자한다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러티브로서는 충분히 사실 우리가 직계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게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떤 엔캐리 트레이드가 주가 급락과 어떤 인과성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이제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본이 금리를 좀 많이 못 올릴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일본은행 부총재와 총재의 워딩이 지금 엇갈리는 거잖아요. 8월 초에 아주 그 난리통이 벌어진 다음에 우치다 부총재는 금융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면 우리가 금리를 안 올릴 거야 그랬는데, 최근에 또 BOJ 총재는 또 이제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본이 금리를 올렸을 때 한 세 가지 정도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첫 번째는 경기입니다. 사실 긴축이라고 하는 건 경기가 좋을 때 해야 되는데 일본도 통화 정책이 엇나갔는데요.
작년도 일본의 GDP 성장률이 1.9%입니다. 한국보다 높았어요. 높은 성장이었는데 올해 일본의 성장률 전망치는 0.1%입니다. 근데 지금 뭐 내수가 안 좋은 거는 한국, 일본, 대만 다 똑같아요. 그나마 수출로 경기가 지탱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BOJ가 금리를 올림으로써 엔화가 더 강해진다 그러면 전 올해 일본이 마이너스 성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뭐 이제 금리를 올렸을 때는 다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데 경기에 주는 부담이 너무 크고요. 또 두 번째는 일본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의 어떤 부담도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일본의 주가가 뭐 최근 수년 동안 좋았는데 거의 뭐 엔달러 환율이 올라갈 때 일본 주식이 좋았어요. 엔달러 환율이 엔화가 약해지면서 엔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면서 일본 주식이 좋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엔화가 강해지니까 주식이 8월 초에 그냥 아주 털썩 내려앉았는데 일본 정부가 그 저축에서 투자로 문화를 바꾼다고 하면서 전 국민적인 그 일종의 이제 주식 투자 어떤 캠페인이 벌어진 것 같고 그래서 일본의 절세 계좌인 니사라고 하는 게 최근 1년 동안 30% 이상 늘었거든요. 그러면은 뭐 주식이란 게 5만 가지 것들이 다 영향을 주는데 일본의 통화 정책, 일본의 긴축에 대해서 주가가 민감히 반응한다고 우리 봤거든요. 그럼 또 다시 그런 모멘트를 만들어서 과연 그 부담을 지느냐라고 생각. 그것도 쉽지 않은 선택이고 마지막으로는 8월 초에 일본이 이제 그 금리를 기준금리를 올릴 때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 넘어갔습니다. 근데 일본은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50%가 되는 나라거든요. 저는 이제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서 국채 수익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일본 정부가 감내하기 힘들 거라고 봐요. 세금 받은 걸 정부 이제 국제 이자 지급으로 많이 내야 되니까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일본도 엔화 가치가 굉장히 약해지면서 내수가 어렵고 뭐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제 생각엔 앞으로는 엔달러 환율이 떨어질 것 같아요. 일본이 금리를 안 올리더라도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서 미국 쪽에서 발생하는 엔화 약세 요인이 존재하거든요. 엔화 강세 요인이 존재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자기들이 금리를 올려가지고 엔고를 자극한다? 저는 그 부작용은 너무 클 거기 때문에 일본의 BOJ가 뭐 금리를 올리면서 8월 초와 같은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일본이 그런 선택하기에는 너무 많은 코스트를 치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은 약간 분열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이란 나라는 10년이 넘게 디플레이션으로 고생한 나라입니다. 인플레도 문제지만 디플레이션도 문제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2.7, 2.8 요 정도 하는데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이 실은 디플레를 완전히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높은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면서 뭔가 이제 디플레 기대 심리를 끊어도 될 만한 나라인데 지금 일본의 이제 정치인들이 좀 뭐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실은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사람들은 인플레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디플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근데 인플레를 만들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냐? 사람들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구매력이 떨어지거든요. 이것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플랜은 뭐냐면 그럼 월급을 올려주자. 그래서 일본의 자민당은 굉장히 우파적인 정권이지만 노동자들과 관련된 정책에서는 굉장히 좌파적인 성격을 띄었어요. 아베나 기시다나 노동조합 같은 데 다니면서 야 너네 바보같이 있지 말고 월급 올려달라 그래 그러고 또 기업인 집단인 게이달렌 같은 데서도 노동자들 임금 올려주라 그러고 그래서 최근에 일본 노동자들의 임금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구매력이 보존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이 낮게 나타나는데 문제는 일본의 고령자층입니다. 일본 인구의 3분의 1이 65세 이상의 고령자거든요. 그분들은 사실 뭐 노동소득이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고 연금생활자입니다. 연금은 아무리 물가 변동이라고 하든 물가를 못 쫓아가요. 정해진 돈을 받아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플레가 너무너무 싫죠. 내가 직업이라도 가지면 월급을 올려서 구매력을 보존할 수 있는데 정해진 돈을 정해진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에 가까운 이자생활자에 가까운 고령자층은 이게 인플레가
너무 싫은 겁니다. 인구의 다수가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제어하는 스탠스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올라갔을 때 부작용도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일본은 정책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좀 분열증에 빠진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선택을 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금리를 올리는 선택을 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